네, 안녕하세요. 안정환입니다.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이 100일 남은 상황이어서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최근 축구 트렌드의 전술이나 그런 걸 좀 저희가 좀 알아보고 이야기하고 좀 토론을 해보려고 전 강원 전술 코치이자 전술 분석을 맡았던 우리 장영훈 코치를 모셔서 전술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이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오랜 선수 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이 전술에 대한 트렌드 변화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영훈 코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까지 강원에 있었던 거예요? 네, 작년에 강원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디 있었는지? 최근에는 뭐 방송도 하고 뭐 중계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강원 그 정경호 감독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한 거예요? 네네 가가지고 이제 저 일을 근데 하다가 저기 그 라이센스 있을걸? 이제 스페인 가가지고 이제 지도자 라이센스 따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예 그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우리가 뭐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전술로 상대를 잡고 이기는 거가 되면 그 전술이 굉장히 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전술에 대한 그런 거를 살펴보면 되게 웃긴 것도 많고 저런 전술을 썼었나? 근데 또 그런 게 요즘에 다시 돌아오는 뭐 현 시점도 있고 그런 전술을 쓰는 팀도 있는데 현대 축구 핵심 변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뭐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공수 전환, 공을 뺏겼을 때 곧바로 이제 수비를 하고 이제 수비를 하다 공을 뺏었을 때 곧바로 이제 공격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이게 사실 강조됐던 거는 꽤 이제 시간이 지났죠. 뭐 한 10년, 20년 전만 돌아보더라도 특히 뭐 이 주세 무리뉴라는 감독이 되게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그때도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이게 조금 더 최근에는 강조가 더 강하게 좀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개개인 프레싱도 있고 우리가 선수할 때도 압박을 했을 때 몇 명을 투입을 하느냐 그런 것도 전술적으로 좀 했었고 그러니까 상대 파이널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둬서 그 전방 압박을 하잖아요. 네. 변화된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딱 말씀 주신 것 중에 전방에다가 숫자를 많이 둔다고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또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리 잡아놓고 공격하는 걸 보통 지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지공으로 이제 득점이 들어가는 숫자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그럼 골도 안 들어가는데 지공을 굳이 왜 신경 써서 하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공을 근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을 뺏기기 위함이다. 그러면 지공 때 원하는 형태로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해놓고 공격을 하다가 보면은 득점을 하지 못하고 공을 뺏기더라도 곧바로 즉각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상황 혹은 압박을 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제 또 지공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 지역에서 얼마만큼 리커버리가 빨리 진행되느냐가 좋은 것 같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서 뺏어서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장애물이 많잖아요. 선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 지역에서 찍으면 볼을 탈취했을 때 골대가 가장 가깝잖아. 상대 골대가. 네. 그래서 그런 게 단순하게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쇼 카운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대 골대랑 가까운 쪽에서 이제 바로 상대 골대를 공략을 또 해볼 수도 있고 상대는 특히 백라인 같은 경우가 공격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확률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가져가게 되면은 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전술을 쓰는 팀이 그렇죠. 있고 네. 감독의 그 철학에 따라 감독의 전술에 따라 그 선수의 능력에 따라 뭐 그렇게 쓰는 팀도 있고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상대 진영에서 볼을 뺏었을 때 좀 더 상대 골문에 더 가깝게 갈 수 있고 또 찬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방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공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되려 약간 요새 보면은 특히 뭐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약간은 잉글랜드 축구가 옛날 잉글랜드 축구로 조금 회귀한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조되고 전방에서 압박을 했을 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또 공략하기 위해서 역으로 조금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으로 전방으로 롱패스를 가고 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1차적인 경합만을 위해서 붙여놓는 형태였다면은 요새 같은 경우는 2차적인, 3차적인 경합까지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어느 정도 해놓고 또 롱패스를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엔 상대팀이 강팀이면 다 내렸을 수밖에 없죠. 카운터 어택을 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때려놓고 해결하는, 그러니까 옛날 PL 그 축구가 그냥 뻥 축구가 때려놓고 해결하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어. 다 지키고 있다가 때려놓으면 뭐 빠른 사람 아니면 뭐 장신 놓고 때려놓고 해결해서 골 넣고 지키고 그런 축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PL도 그러고 딱 팀이 강하면 맨시랑 붙으면 무조건 다 어느 팀이고 안 내려오는 팀이 없었던 것 같아. 아 물론 뭐 아스레나 뭐 비슷한 수준에 있는 팀들끼리는 뭐 맞부딪혀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강팀 만나면 다 내려 쓰는 것 같아. 카운터 어택을 쓰는 거.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성남에 있을 때 강팀이랑 붙잖아요. 그럼 오히려 나는 더 전방에서부터 누르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왜 그랬어? 네? 뭐가? 아니 왜 그렇게 됐냐고. 아 그럴 수도 있지. 더 효과적이고 많은 뭐 결과물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오히려 효과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 이게 말씀 주신 맥락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트렌드랑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수비를 하는 방식에서 저희가 뭐 압박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라든지 뭐 아스날이라든지 그냥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력이 얘네는 강하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몇몇 팀들이 좀 특별하게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은 골키퍼를 빼고 전부 다 맨마킹을 가져갑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제일 큰 이점은 결국에는 골키퍼 빼고는 다 앞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안 생기는 거죠. 맨마킹이란 건 결국엔 등 뒤에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공을 받았을 때 계속 밀려나면서 공을 받게 되고 앞으로 공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완전 이 팀이 강팀이다라고 판단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팀들도 꽤 늘어나고 있죠. 비기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을 테니까 강팀이랑 했을 때는 되게 놀랐던 건 예전에는 그냥 측면에 가서 상대 공격수가 잡으면 그냥 거기 숫자를 더 투입 안 하고 돌파를 내도 한 명만 가서 붙여놨어요. 그 크로스 올라오면 가운데에 숫자를 많이 두고 그냥 자기가 자신 있다 이거지. 클리어 하겠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만약에 박스에서 상대 골 때면 측면에 오른쪽 공격을 가잖아. 그럼 여기 가면 한 명만 하고 나머지 다 중앙에 찍혔다고. 어차피 공은 중앙으로 올라오니까 중앙에 숫자를 많이 두고 여기에 측면에 숫자를 하나 더 안 가더라고. 압박을 안 하더라고. 1대1 그냥 놔두더라고. 그런 축구를 했었어요, PL이.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 뭐 그런 팀도 있겠지만은 뭐 아이솔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는 똑같은데 약간은 그 이유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이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굳이 거기다 숫자를 안 두겠다는데 요새는 거꾸로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 이 선수가 1대1이 있고 이 선수가 스피드가 있으니까 이 선수가 고립돼서 혼자서 1대1 할 수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이제 또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걸 뭐 요새는 보통 이제 농구에서 쓰는 표현 가져와서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죠. 농구하고 축구하고 부분 전술이 하는 게 되게 비슷한 게 많더라고. 빠져지고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넓히면은 그게 축구 전술이 되고 농구장에 들어가면 좁히면은 그게 농구의 전술이 있더라고. 박스 근처로 가게 되면은 결국엔 농구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지는데 비슷한 점이 있어. 뭐 운동장 사이즈도 그렇고 사람 숫자도 그렇지만 빌드업이라고 하는 그 국면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바로 하프라인으로 넘어가서 상대 골대를 직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바로 뭐 영어로는 뭐 페너트레이션이라고 해서 공격을 바로 골 넣기 위한 작업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빌드업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박스 근처 갔을 때는 숫자가 많을 뿐이지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기들 많이 보면은 측면에서 어떤 팀이 2대2 상황에서 플레이를 잘하냐 혹은 조금 더 나아가면 뭐 3대3에서 플레이를 잘하냐 이런 것들이 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구도 비슷한 게 그 홀딩 미드필드가 다 이렇게 계속 볼을 잡아서 주고주고 하잖아. 농구는 가드부터 시작하잖아. 네. 축구도 미드필드에 그런 쳐져서 안전 패스만 하는 그 경기 운영을 하는 그런 선수 한 명씩 쓰는 팀도 있잖아요. 네. 보통 농구는 뭐 볼핸들러라고 해서 뭐 가드가 다 경기 뭐 조립한다. 가드가 뭐 경기 조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앞을 보고 계속 공을 받고 공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기를 뭐 조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분석을 다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개인적인 그 분석도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선수한테 볼이 가면 이 선수가 볼을 많이 끄는 스타일이라면은 1대1보다는 한 사람 도와주는 거지, 동료가 옆에 한 사람이 더 하고 한 사람이 더 와서. 그렇지. 거기에 맞춰서 그 선수가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는 스타일이면은 1대1에서 강력하다, 너무 좋다. 한 명 갖고 안 되면 두 명을 투입시키겠지. 근데 두 명을 투입을 시키게 되면 결국에 한 명이 비기 때문에 거기를 메꿔야 되는 또 전술을 또 짜야 되겠지. 그러니까 따져보면 너무 많아. 야구가 전술적으로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난 축구도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러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디테일한 전술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상에서. 옛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페널티 박스에서 이 공간은 써먹지 않았어. 죽은 공간이라고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 예전에는. 그렇죠. 엔드라인까지 가는 거 같은 예전에는 경우. 그 골라인까지 여기 가서 절대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 쓰지 않는 이 죽었던 공간이 현대 축구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공간이야.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빠지잖아.
이게 실제로 딱 저 공간이 그 뭐 옵타 업체가 이제 통계 같은 경우 많이 내잖아요. 데이터 같은 경우 보면은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골까지 혹은 유유슈팅까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 크로스가 올라가는 공간을 봤을 때 저 공간도 꽤 유의미한 공간이라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팀이 됐든지 간에 저 공간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건데 그 로우 블록이 많이 좀 성행하면서 이제 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많이 일반화됐죠. 맞아. 이거 절대 저 빠지면 미친놈아 저기로 왜 빠지니 죽은 공간을 옛날에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가르디올라가 많이 써먹었던 것 같아 이 공간을. 네. 그게 거의 시초 아닌가? 여기 와가지고 저기서 이제 컵백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포스트 쪽으로 먼포스트 쪽으로 그냥 올라가서 그냥 흔히 얘기하면 발만 갖다 대면 그냥 공 바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뭐 최근에 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 과르디올라가 얘기도 했었죠. 예전에 뭐 사네나 스털링 같은 선수가 그런 걸로 굉장히 좀 득점을 많이 기록을 했었다. 그래서 새롭게 영입한 선수가 또 그런 걸 좀 해줘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뭐 과르디올라는 이런 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막을 수 없는 공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좀 발달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저 지역에서 컵백을 내서 골이 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수비수가 되게 힘들어요. 저기서 컵백이 날아가는 게. 예전에는 왜 이거를 죽은 공간이라고 했을까? 거기까지 머리가 안 됐나? 그러니까 단순한 축구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리고 때려놓고. 순서가 이런 것 같아요. 과르디올라가 막 엄청나게 주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과르디올라처럼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감독들이 되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대다수의 팀들이 택했던 건 그거잖아요. 좀 더 수비 라인을 로우 지역으로 낮게 설정을 하고 거기서 좀 빽빽하게 수비를 세우는 방식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과르디올라가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논의를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또 나온 게 좀 이 방법이지 않나. 근데 그러고 또 이게 또 성공을 거뒀고 네. 결과적으로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전 축구하고 현대 축구하고는 좀 다른 게 예전에는 좀 단순한 축구를 했다 그러면은 요즘은 좀 볼 점유율을 하면서 이제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상대를 좀 무너뜨리기가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많이 했겠지. 사실 이런 지역에서 이제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분석들을 많이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측면 수비수들이 미드필드나 스트라이커 존까지 와서 공격을 가담하는 거를 상상을 못 했잖아. 네. 예전에는. 왜냐면 그 자기 공간 비우고 나갔다고 겁나 뭐라 그랬지 옛날에. 오버래핑을 나가면 여기만 나가라 그랬지. 인버티드 안쪽이나 여기까지 가라고 그렇죠. 얘기는 안 그렇죠. 했잖아. 이게 람이 거의 시작했을걸? 그렇죠. 그 미네네? 과르디올라 미넨 있을 때 네. 같은 경우 인버티드 풀백 처음 하고 람이 최고의 적합한 그런 거였어. 그래서 오른쪽 보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드 역할까지 하고 그전에는 사실 이런 플레이가 나오긴 했었는데 약간은 그냥 즉흥적인 거 있잖아요. 그냥 상황이 오다 보니까 선수가 그렇지, 그냥 그렇지. 순간 그냥 판단해서 행하는 게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 미넨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이 팀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하려고 한 거잖아요. 전술적으로 한 거고. 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상황이 오면 우리는 이걸 무조건적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조금 의도를 뭐 흔히 요새 얘기하는 게임 모델적으로 그걸 정립을 해놓고 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그때 당시 이제 미네이 또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전술 압박을 했는데 지금 팀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잖아. 나눠놓고 보면은 이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규칙을 정해주잖아. 서클이 있으면 우리가 수비할 때 이 안에 다 있어야 된다. 물론 걸쳐있는 수비수도 있겠지. 뭐 예를 수비수가 센터백에 2명 남기는 데도 있고 3명 남기는 데도 있고 예전에는 수비수 다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5가 뭐 옛날에 스위퍼 시스템도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미드필드 홀딩도 세워서 5명이 하는 수비수도 있었고. 이 수비 전술을 쓰는 이유가 상대한테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이게 되게 그렇지. 촘촘하게 그물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루과이가 공간을 가둬놓는 그 전술을 되게 잘했었어. 2010년에도 이런 걸 했었을걸? 따바레스 감독이 우루과이 대표팀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때가 아마 거의 약간 다이아몬드 사사이로 좀 경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에서 최대한 좀 수적 우위 가지고 중앙 공간을 조금 많이 상대에게 안 내주는 형태로 이제 맞아. 경기를 많이 했었었죠. 걔는 이름 모르는데 2명 있거든 우루과이 미드필드 조금 해가지고 땅땅한 2명 알죠. 진짜 와 미친 듯이 뛰고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 그 10년도에 라마 있었지. 그렇죠. 그때 내가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 2명의 미드필드가 활동량이 내가 볼 땐 지성이 한 2배 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투박하긴 했는데 굉장히 진짜로 거치고. 다 부지고 뭐
걔였던 것 같아요. 아마 나폴리 뛰었던 가르가노인가? 예. 걔하고 고딘이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되고 그 미드필드 두 명 한 명도 기억을 모르겠는데 와 너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드필드에 그런 애 있으면은 미드필드 싸움에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밀리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전혀 밀리지가 않아 이게. 야. 수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조금 뭔가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제 우루과이라는 팀을 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이 팀은 그거죠. 그것도 그냥 애초부터 뭐라 그러지? 본인들이 상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수비하는 거 조금 길게 해도 우리는 문제 없다. 어차피 공 우리가 뺏어내고 뺏어냈을 때 이제 역습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뭐 약간 그런 유형의 팀이죠. 공간의 틀을 잡을 수 있는 건 미드필드거든. 왜냐면 미드필드가 여기 중앙에 가 있으면 수비는 여기 갈 수밖에 없어. 물론 스타트 공격에서 수비를 한쪽으로 몬다고 해도 그러니까 미드필드가 여기 가 있으면 이게 깨지겠지 밸런스가. 그렇죠. 얘네 축이 갔다가 노니까 그 앞에는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고 수비도 이렇게 따라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공간을 나누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얘네가 이렇게 퍼져있고 따로 있으면 공간을 많이 주는데 얘네가 그러니까 조직이 최고였어. 좋았죠. 야, 근데 내가 그 전북에 있을 때 최강희 감독님은 맨투맨 수비를 했어. 아, 중국 가셔서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거 적응한다고 나 한 반년은 적응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게 맨투맨이 먹힐 수 있는데 먹힐 수는 있는데 아,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나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거는 빅리그에서는 전혀 안 먹힐 것 같아. 근데 그게 나도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K리그니까 먹힌 거야. 그리고 워낙 멤버가 좋았잖아. 그렇죠. 일단 선수들이 좋아. 근데 그때 시절에 그거를 잘 쓴 거지. 왜냐면 선수가 능력이 더 좋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선수 이 성향들을 그러니까 알고 잘 쓴 거지. 잘 쓴 건데 맨투맨을 해서 따라가는데 이게 나는 이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볼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동을 해야 되고 왼쪽으로 가면 이동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알고 이제 축구를 이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전북 가서 야 맨투맨 축구야. 그러니까 이게 막 사방팔방 막 혼자 뛰어다니는 거야 막 따라다니니까. 그럼 공간이 너무 많이 비는데? 근데 1대1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1대1에서 만약에 볼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1대1 하잖아. 그럼 시간적으로 그 시간을 벌어줄 거 아니야. 능력이 수비가 있으면은 한쪽으로 몰든지 그런 건 되는데 내가 볼 때 빅리그에서 빠르거나 돌파 능력 좋으면 그냥 벗겨지니까. 그냥 얼마나 황홀한 공간이야 다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전북에서의 좋았던 거고 능력이 선수들이 좋았기 때문에 난 그래서 먹혔다고 보거든. 적응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축구가 너무 편한 거야. 한 명만 쫓아내면 되니까. 그냥 얘만 따라다니면 되니까. 얘만 따라다니면 되니까 그냥.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 이게. 근데 반대로 바꾸면은 걔도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상대편도 나를 계속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엔 1대1 싸움이야. 그럼 거기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전북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거지. 딱 방금 말씀해 주신 데 포인트가 있잖아요.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는 다 붙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되게 간단하게 하는 건데 근데 거꾸로 공을 뺏었을 때도 상대가 나한테 붙어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결국 공을 뺏어도 공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우리가 이쪽보다 전력이 확실히 좋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좋다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조금 더 베스트가 될 수도 있는. 아니 그렇지. 형태인 거죠. 1대1에서 싸우면서 무조건 능력치가 다 높아서 다 이기는데 1대1 붙여놓지 그러면은 그럼 굳이 딴 전술 안 써도 되지. 그리고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일단 전반전에 나가는 선수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선수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다른 선수들보다 그 전반전에 나가잖아요. 일단 멤버를 짜서. 근데 후반전에 나오는 선수들도 이 전력에 그 나가는 선수 못지않게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터우니까. 두터우니까는 딴 데는 교체해야 되지. 교체하거나 뭔가 변화가 있더라도 갭이 크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없었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 팀에 맞는 전술을 잘 쓴 거지 최 감독님이. 프로팀들도 그렇고 K리그도 그렇고 이제 에너지 레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뭐 옛날로 그냥 조금 더 익숙한 단어라면 결국엔 체력인데 특히 이제 그냥 일정한 속도로 뭐 약간 조깅하는 것처럼 러닝하는 것처럼 뛰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뭔가 상대랑 경합을 해서 폭발적으로 힘을 내서 쓸 수 있는. 예, 상대한테 공을 뺏어내고 그리고 뺏어낸 다음에도 상대를 뭐 벗겨낼 수 있는 뭐 그런 거 좀 전반적인 신체 능력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또 약간 역으로 맨투맨 수비가 일반적이 돼가고 있는데 뺏고 나서 혹은 상대랑 경합을 할 때도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 레벨이 요새는 또 많이 좀 강조가 되죠. 난 결국엔 뭐 전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개인 능력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축구 지능이 없고 그렇죠. 자기 개인 능력, 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어떤 좋은 전술을 써도 내가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보니까 전술도 그 팀의 수준의 선수에 맞춰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술도 정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하는 내 축구 철학은 이거야. 무조건 뭐 4세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전방 압박 이거 뭐 저거 뭐 이렇게 해. 근데 이 선수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팀들이 있어. 그 말이 안 돼. 누가 봐도. 일본 쪽이랑도 막 소통을 해보고 하니까 그쪽에서 쓰는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그런 유형의 뭔가 지도자가 또 있잖아요. 약간 내가 뭔가 자기만의 고집. 그런 걸 하는 거를 플레이스테이션 코치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게임하는 것처럼 그냥 선수의 실질적인 상황은 팀의 상황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이거 내가 이거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냥 내가 한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일본 쪽에서는 뭐 플레이스테이션 코치라고 한다고 게임하는 것처럼 한다고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맨유나 아스날이나 뭐 예를 들어서 마드리드나 뭐 바르셀로나 그런 팀이야 이거 해도 돼.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아무리 막 위치를 바꿔놓고 뭐 이렇게 해도 자기들이 다 개인 능력에서 소화를 다 시키는데 뭐 그리고 해결을 하는데 그런 팀에서 감독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남이라. 형님 한번 하시죠, 형님이. 내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 그냥 게임할게. 이게 뭐 우리가 뭐 전술을 놓고 막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뭐 골키퍼도 마찬가지지. 빌드업을 옛날 키퍼부터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노이어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병지 형이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야 병주 형이 조금 그 당시에 네. 지금 만약에 했었으면 그렇지. 발밑이 좋으니까 킥도 좋고 그렇게 빌드업을 키퍼부터 해서 전방 압박이 들어오니까 실수해서 실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왜 키퍼부터 시작을 하는 거를 나중에 우린 예전에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압박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되게 높은 지점에서 오는 경우가 조금 더 적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수전환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막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골키퍼 같은 경우는 그냥 공을 차주는 역할? 정도로만 이제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압박이 높아지고 공수전환 같은 경우가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골키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수적 우위가 나오질 않는 거죠. 수적 위를 두기 위해서 이제 키퍼가 쓴 건데 예전에 키퍼의 선호도는 키가 크고 일단 세이빙 능력은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이 잡았을 때 킥 능력 있잖아요. 역습할 때 그거 스킬로 갖고 있는 키퍼 많이 없었어. 왜냐면 카운터 어택만 하는 축구를 했으니까. 그렇죠. 키퍼가 뭐 코너킥이나 뭐 잡으면 전방에 한 두세 명 쫙 찢어놓고 때리면 해결하는 그런 전술 많이 썼다고. 지금도 뭐 그런 팀도 있겠지만 이 킥 능력이 되게 좋아야 됐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빌드업 시작하면서 노이어 때문에 이제 패스도 하고 전술적으로 참여들고 이제 5대2 하듯이 4대2 하듯이 이제 공간을 잡아먹는 플레이를 숫자적으로 하나 더 둬서 플레이를 하니까 그 노이어가 나왔을 때는 너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네, 그리고 골키퍼가 약간 보통 저희가 발밑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발밑이 좋다는 게 원래는 이제 약간 그 짧은 패스 이제 왔을 때 뭐 상대 투톱 같은 경우에서 압박을 오면 센터백한테 주거나 아니면 투톱 등 뒤에 있는 미드필더한테 또 라인 패스 이제 넣어주고 그런 걸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또 약간은 그 압박이 극단적으로 오다 보니까 특히 맨투맨 형태로 오다 보니까 약간 또 골키퍼에 대해서 추가가 된 능력이 뭐가 있냐면 길게 차는 능력이 추가됐는데 여기서 조금 약간 더 디테일해진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오면은 보통은 이제 센터백 같은 경우도 하프라인 근처에 다 걸쳐 있잖아요. 뒷공간이 되게 크게 열려 있는데 골키퍼 중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킥 비거리가 길어서 그러면은 그 하프라인에 걸쳐있는 센터백의 등 뒤로까지 아예 비거리가 길어서 스트라이커가 빠졌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골키퍼랑 1대1까지 갈 수 있으니까 비거리가 긴 유형의 킥을 할 수 있는 골키퍼가 또 되게 요새 희소성이 있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완전히 넘어가진 않더라도 약간 중거리 정도죠. 중거리 정도 패스여서 센터백도 결국에는 맨마킹을 당하고 있으니까 한 라인 혹은 두 라인 정도 위로 주게 되면은 거기서 세컨볼 경합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돈나룸마 골키퍼를 또 파리에서 영입을 했는데 돈나룸마라는 골키퍼는 따지고 보면은 뭐 그 전에 뭐 에데르손이나 노이어나 이런 골키퍼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공을 가지고 이렇게 짧은 패스라는 능력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이제 또 선수 영입한 다음에 인터뷰한 걸 보면은 돈나룸마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거죠. 후자. 그러니까 완전 긴 패스는 아니지만 상대 이 라인과 라인 사이로 이선까지. 중거리 정도의 패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되게 상황인식이 좋고 패스기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골키퍼도 결국에는 조금 더 완전해지는 거죠. 복합적으로 발밑이라는 게 조금 더 약간 복합적으로 좀 잠깐 병지형 얘기 잠깐 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병지형이 골키퍼가 아니라 필드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나는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건 아니고. 병지 형이 선수 때 같이 이제 체력 훈련을 하잖아. 그러면 제일 잘 뛰어. 근데 몸 관리 잘하니까 뭐. 그러니까 스피드도 있고 체력도 좋고. 원래 그 형 필드 스트라이커가 뭐도 했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키퍼하기 전에. 그래서 병지 형이 골키퍼가 아니라 필드였으면은 야 더 좋지 네. 않았을까. 그 노이어는 팀의 전술을 맞춰서 이제 빌드업을 같이 시작하는데 트렌드가 바뀌어서 하지만 병지 형은 자기가 튀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역할을 주어주면 어떻게 보면 실수가 되게 많았을 수 있어. 자기가 자꾸 뭐 하려고 그러니까 튀려고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 보여준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이잖아. 우리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한번 돌아보면 모로코의 전술이 나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딱 팀에 맞는 팀 전력에 맞는 형태로 전략 전술 잘 짜가지고 와가지고 연장전 가더라도 크게 문제 없다. 연장전 가는 것도 항상 그냥 고려해 두고 이제 경기에 임하는 팀이었는데 이번 대회는 그런 팀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경기 숫자가 늘어났고, 그치, 48 예, 특히 이제 3위 팀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토너먼트 라운드로 넘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유형의 팀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모로코가 워낙 성공 사례였기 때문에. 활동량도 많고 에너지가 좋고 그 오른쪽에 그때 오른쪽 라인이 진짜 좋았는데 측면이 좋았어 측면이. 오른쪽 측면이 되게 좋았어. 이제 48개국이 돼서 워낙 실력차가 많이 나니까 약팀은 그냥 10백 아니 11백이지 키퍼까지 11명 다 수비 카운터 어택만 볼 거고 강팀들은 이제 그러다 뒤집힌 경우가 많겠지. 왜냐면 그 강팀들은 솔직히 초반부터 빌드업이라 생각하지 초반 경기부터 쏟아붓지 않으니까 어차피 리그가 끝나고 대회를 치르잖아요. 월드컵은 그렇죠. 어느 정도 에너지가 빠져있는 상태라서 당연히 올라갈 거 생각하고 천천히 예선전을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예선전에 변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 다 안 한다. 그렇지 안 해. 그 체력도 안 되고 왜냐면 강팀들은 다 리그나 챔스나 모든 경기 수를 되게 많이 소화하고 6월에 월드컵을 하잖아. 그때 휴식기 기간에 이미 빠진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0년을 그냥 너무 오래됐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한다면 유럽 팀들은 다 리그를 끝내고 왔어.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시즌 중이었어. 컨디션이 가장 좋을 시기야. 예를 들면 6월이니까. 왜냐면 전반기 끝나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전 후반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계속 올라오잖아. 그때가 좋을 때니까 우리 선수들도 좋았고 그러니까 일본도 때 좋았고 그게 보면은 확실히 있는 게 남아공 때도 보면은 스페인이 우승했었는데 스위스한테 0대1로 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도 보면은 사우디가 또 아르헨티나 이겼었잖아요. 그게 확실히 조금 우승팀으로 조금 좁혀서 보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나죠, 확실히. 경기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게 보통 뭐 대표팀들 다 모여서 뭐 장소 정해서 캠프 가져가잖아요. 캠프 가져가는데 뭐 요새는 그나마 조금 덜해지긴 한 것 같은데 항상 이제 피지컬적인 걸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면 얘기가 나오는 게 우승권 팀들은 그 캠프 차려서 부활을 주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빡세게 굴려서 마지막으로 토너먼트 라운드로 가서 결승전에 가까워질수록 몸 상태가 조금 더 올라오게끔 만든다라고 이렇게 뭐 주기화를 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게 이 초반 경기들에서도 아마 많이 좀 더 이번에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걔네는 예선전을 안 보더라고. 그 심지어 그 관중들도 티켓을 예선전을 안 끊어요. 걔네는 이제 8강부터 이제 끊어놔. 당연히 올라갈 줄 알고. 길게 보는구나. 그렇다니까. 특히 아르헨티나. 당연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예선전 많지. 관중이 많은데 안 끊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프랑스나 뭐 다 강팀들 당연히 올라갈 거니까. 이제 유럽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번 월드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초반 경기들은 좀 사실상 월드컵 지역 예선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워낙 팀이 많으니까 이제 지역 예선 경기 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솔직히 몇몇 경기도 좀 지역 예선 경기지 월드컵 본선 경기 같지 않을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팀이 워낙 많으니까. 보통 4년에 한 번씩 전술이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 월드컵 때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그 모로코의 전술을 고등학교, 대학교 다 따라 쓰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나 뭐 다른 뭐 그런 거는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그런 축구 다 그 축구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 딱 터지면 이번에도 어떤 전술을 바뀔지 난 되게 궁금해. 어떤 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전술이 나와서 우리를 매료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강팀들은 그렇게 난 전술 변화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팀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리그 관점에서 보면은 빅클럽들 감독들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경기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리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월드컵도 그리고 경기 숫자가 사실 굉장히 많고 경기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경기를 준비한다는 거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훈련 때 야 경기 때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할 거니까 훈련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니네가 몸에 익혀 이 개념인 건데 감독들은 다 얘기하는 거죠. 경기가 너무 많으니까 정작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경기마다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원래 그냥 우리가 하는 거를 최대한 조금 완성도 높게 하는 게 중요하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아마 월드컵도 동일하게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환경적으로. 잘하는 거는 그냥 네. 하자. 잘하는 거 하자. 변화 주지 말고. 근데 약팀들은 시간적으로 많으니까 걔네가 뭐 다 준비할 유럽에 시간이 뛰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많은 거지. 훈련도 많이 하고 전술적으로 이제 입힐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이제 거의 이제 습관처럼 익혀놓을 수 있는데 강팀들은 이제 다 각자 빅클럽에서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다 보니까 이게 모여서 컨디션 조절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개인적인 부분 전술로. 그러니까 걔는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팀과 약팀의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단 유럽에 나가게 세계적으로 나가면 이게 강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에 맞추는 거예요. 상대에 맞추다 보니까는 진작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잘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맞추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는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술을 예전에는 한두 가지밖에 안 갖고 왔잖아. 지금 전술은 경기 중에서도 수비 전술, 공격 전술은 당연히 있지만은 전술을 최소한 한 세네 가지를 갖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면 선수도 있어야 되지. 옛날엔 그냥 플랜 B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 전술의 변화가 경기 중에서도 많이 나지만 플랜을 진짜 많이, 그러니까 쉽게 놓으면 4-4-2 할 거냐, 3-5-2 할 거냐, 4-1-4-1 할 거냐, 이제 최소 세 가지는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냥. 그래서 사실 선수 선발이 예전보다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중요하지. 네, 선수 선발 자체가 뭐 당연히 숫자적인 측면에서 숫자적인 측면이지만 요새는 또 워낙 멀티플레이어 개념이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딱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중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센터백을 뽑더라도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뭐 포백의 약간 전문가, 완전 포백에 특화된 선수가 있고 아니면 근데 조금 기량은 조금 떨어지지만 3백이랑 4백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멀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선수가 있을 경우엔 그런 경기 중에서의 변화를 가져가기도 훨씬 더 쉬워지니까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히딩크 감독님 그래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센터백에서 보지만 미드필드도 볼 수도 있고 측면도 볼 수도 있는. 왜냐면 지금 비대칭으로 측면에, 그러니까 센터백인데 거의 측면 가서 가 있잖아. 수비할 때만 좁히고. 멀티 플레이어 선수가 진짜 많이 필요한 현대 아니 축구 근데 형 예전에 이제 대표팀에 들어가면요 계속 한 포지션에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나? 예. 감독이 그걸 테스트를 안 했었어요? 아니 그걸 주문을 하지. 측면에 나가도 그 위치에 있다가 다시 바꾸니까 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뽑은 거지 그때 당시. 그러니까 나도 대표팀에 그때 처음 들어갔는데 감독님이 나보고 측면에 세우더라고 나를요. 시험한 건데 너는 측면 봐서 안 됐으니까 가운데로 온 거야. 아 그렇지 당연히. 넌 가운데밖에 안 돼. 딴 데 볼 수가 나는 없어. 그게 너무 좀 힘들었어요. 네가 못 쓰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너는 멀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전에만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측면에 가서 훈련도 시키고 경기도 연습 경기도 이제 뛰었었어 그때. 야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페루자 있을 때 오른쪽 측면에 우리 3호 있었는데 제마리아라고 브라질 부대 있어서 겁나 잘하네. 그놈이 없네. 나보고 3호에 오른쪽을 쓰라는 거야. 오른쪽 사이드? 352에. 야,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나. 와, 그렇게 힘들죠. 진짜 토했어, 그냥 경기 끝나고. 그러니까 선수가 우리가 두텁지 않으니까 페루자 했을 때, 세리아 했을 때 그 걔가 없어서 내가 오른쪽 3호에 그걸 볼 수밖에 없었어. 멀티가 없어. 그 팀에 선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날 갖다 놓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미드필드도 보고 측면도 보고 스트라이커도 보니까 괜찮겠냐 해서 오른쪽 갖다 놓은 거야. 야, 진짜 토 하나 졌어요. 내가 측면 진짜 힘들구나. 진짜 주구장창 뛰어야 돼. 진짜 개처럼 뛰어야 되거든. 그냥 105m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끝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103이든 105든 이제 경제만 다르겠지만 네. 거의 100m라고 봐야지. 끝까지 갔다가 끝까지 내려왔다가 계속 해야 되거든. 짧은 거라도 겁나 많이 뛰어야 돼. 그리고 감독이 형을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근데 봤어. 일단 많이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뛸 수밖에 없지 그때는. 이게 그리고 젊었어 나. 요새 막 뭐 과학적으로 뭐 신체 능력도 측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젖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젖산력치 측정해서 보면은 어떤 선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긴 거리를 뛰는데 애초에 좀 적합한 대사가 있는 선수가 있고 아니면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를 조금 더 많이 뛰잖아요. 이렇게 360도 이렇게 많이 뛰는데
애초에 그걸 하기에 좀 대사가 적합한 선수가 있는데 그 윙백도 조금 약간 특화돼 있죠. 그 대사 자체도. 근데 요즘 그런 팀도 있어. 그 포지션에 맞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각자. 이제 사이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긴 거리를 많이 뛰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똑같이 훈련을 시키는 게 너무 싫었어. 같이 하되 공격이나 미들이나 수비나 이 따로따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유럽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전혀 없잖아. 야, 그냥 오늘 체력 운동에 가면 다 똑같이 뛰어.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잖아. 체계화돼 있잖아. 최근에 이제 이제 전술 코치도 있고 이제 체력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그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나는 이번 월드컵에는 세트피스가 굉장히 새롭게 많이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약팀은 그걸 노릴 수밖에 없잖아. 아스날이 세트피스에 대한 그런 코너킥 전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재미를 많이 받고, 얼마 전에 경기했던 이제 캐릭이 맨유하고 했을 때 측면에서 코너킥 나서 득점하는 장면도 그러고, 이번 대회는 세트피스에 놀라운 점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제 저도 작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해보고 하니까 뭐 K리그 내에서도 그런데 아스날이 세트피스 하는 형태는 진짜 많은 팀들이 다 카피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느꼈던 거는 그걸 하는 거는 하는 건데 그럼 거꾸로 이제 대응법도 사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대응법도 있어야 되는데 프리미어리그를 봐도 작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뚜렷하게 이게 완전히 대응법이다라고 할 만한 게 마땅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이제 좀 나오는 게 보여요. 맞아 나와. 예를 들어서 아스날 같은 경우 이제 그 사이드 프리킥 나왔을 때는 이제 뒤에 있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사이사이에 껴서 하는데, 이번 시즌 보면 토트넘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아웃스윙으로 차면 이제 결국에는 골키퍼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보통은 조금 주는 게 일반적인데, 토트넘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그냥 골 에어리어까지 이걸 라인을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럼 골키퍼가 나오기는 조금 애매해지지만 근데 애초에 그냥 그거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안 줘버리니까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 그냥 거의 뭐 그냥 이제 그냥 슈팅 형태로밖에 이제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이제 코너킥의 경우에는 제일 최근에 이제 첼시랑 그 카라바오컵 경기, 리그컵 경기 했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코너킥은 하니까 첼시가 갑자기 이제 그 밖에서 벤치에서 사인 준 거 같은데 선수들끼리 이렇게 딱 눈빛 맞추더니 이제 역습 옵션으로 3명이 가더라고요. 위로 전방으로. 네, 3명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아스날도 결국에는 4명이 되겠지. 네, 4명을 가든지 아니면 최소 3명은 맞춰야 되니까 이제 공격 숫자를 이제 빼버리는 거죠. 첼시 감독도 되게 이제 조금 그런 아이디어나 이렇게 대응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난 시즌까지는 조금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 시즌은 슬슬 보이고 있어서 월드컵 때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 카피해서 하는 팀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도 꽤 큰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 전담 코치들이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 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겠지만 대응하는 방법도 또 전술이 나오겠지. 특히 상대적으로 약팀이면은 뭐 인플레이 상황에서 솔직히 그냥 뭐 거의 먹히고 들어가는 건 맞는데, 세트피스에서는 그래도 뭐 키 큰 선수가 있고 하면 약간은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싶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와가지고 그때 뭐 구단 쪽에서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거 한다고 이제 뭐 오락을 해가지고 한번 가봤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세트피스 코치가 있는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거의 다 있는데, 뉴캐슬은 보니까 세트피스 영상 분석하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에 파트너로 세트피스 코치가 이제 또 따로 또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전력에서 약한 팀들의 경우에는 그런 포인트 조금 더 신경 써서 거기다 되려 약간 더 투자하지 않을까. 일단 요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협회에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전담으로 아예 그 코치를 데려와서 그거를 이제 아스날처럼. 그렇죠. 시키면은 오히려 더 효과를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다는 그렇지. 나는 그건 원해. 근데 결국에는 뭐 점유율이냐, 힘축구냐, 뭐 기술축구냐, 뭐 나눠지잖아. 근데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인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스피드하고 기술축구가 차지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지금 역사는 다 그렇게 해왔어.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최근으로 보자면 이제 프랑스가 한창 좋았을 때 결국엔 뭐 음바페 같은 선수 있고, 뭐 약간은 뭐 역설적이었던 게 이제 지루라는 선수가 이제 또 한창 좋았을 때 쪘었잖아요. 프랑스가 우승하고 했을 때 보면은 결국에 봤을 때 야 이거 뭐 우승하는 팀인데 뭐 뻥축구 하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선수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는 게 결국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힘이랑 기술은 확실히 조금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좀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루도 그 리그에서 그때 월드컵 참가하기 전에 한 골인가 뭐 진짜 활약 없었거든. 근데 그때 카타르 때 엄청나게 활약을 보여줬지. 지루가 월드컵 우승할 때도 보면 이제 득점 없다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데시안 감독이 한번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역할상 득점을 못 하더라도 다른 선수가 득점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선수지. 예,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당연히 스트라이커니까 득점을 하면 좋겠지만
근데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희생형 스트라이커. 동료들한테 희생을 해주는 거지. 이게 월드컵이 좀 팀이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유로도 16개였다가 24개로 늘렸거든요. 근데 그때랑 저는 구도는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때 딱 보면은 애초부터 3무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겨도 괜찮다. 우리는 어차피 3위로 올라가는 게 기회가 목표다.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결국엔 그 팀들이 하는 거 보면은 다 그냥 우리가 얘기해서 그냥 선수비 후역습 그렇지. 내려서서 수비하고. 뭐. 형태로 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식스백 하는 팀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그냥 공 있는 쪽만 상대 풀백이 내려오면 윙이 내려와서 그냥 5백 일시적으로 만들고 했는데 이제 로우 블록 하는 팀들은 보면 그냥 애초에 그 5대5 변수도 주기 싫으니까 그냥 양쪽 윙 다 내려서 로우 블록 때 그냥 식스백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 축구야. 피라미드야. 네. 수비할 때 피라미드였다가 반대로 또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잖아. 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지. 약팀은 그냥 그 계속, 상태에서 계속 있는.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강팀 입장에서는 되게 공격하기도 그러니까 지루하고 공간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한 방 맞고 뭐 무너지고 변수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식스백이 되고 뭐 수비 위주로 간다 그러면은 좀 관중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축구가 좀 지루하고 좀 루즈하겠지. 어디가 우승할 것 같냐? 뭐 큰 변수가 있겠어요. 뭐 항상 우승권에 뭐 이제 오르는 팀들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너 노란 거 입은 거 보니까 브라질 같은데? 우승을 누가 하느냐 나는 이런 거보다는 예전에 카타르 때 이제 모로코가 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로코 같이 그런 팀이 또 나올 새로운 다크호스. 그러니까 다크호스가 또 나타나지 새로운- 않을까 이렇게 그런 거에 좀 기대가 좀 그게 이제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다 나. 돼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카타르 때 조금 그 좋았던 거는 그 선수들 이동 거리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왜냐면 경기장이 다 가까웠으니까. 한 군데 사니까. 근데 지금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우 중요하지. 거의 일주일에 한 경기거든 예선이. 그 고지대에서 아우 환경이 주는 거 진짜 커. 그래서 미리 가서 캠프하는 거 아니야. 어떤 지역 가면 추웠는데 또 다른 지역 가니까 좀 덥고. 그런 날씨, 환경 그것도 무시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북중미로 묶어놓긴 하는데 이게 북중미가 사실은 그렇게 가깝지가 않잖아요. 어디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고 미국은 진짜 엄청나게 큰 나라고 한데 예선 하다가 이제 토너먼트 갔을 때도 이게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뭐 월드컵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한국은 그냥 멕시코 월드컵이야. 북중미지만 멕시코에서 아무튼 멕시코 월드컵이야. 거기만 적응하면 돼. 근데 만약에 거기서 멕시코에서 데뷔를 해서 이제 잘했어. 그러면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 가잖아. 겁나 쉬워져.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진짜 형도 경험했지만 고지대에서 훈련도 하고 우리가 경기를 했잖아. 진짜 공이 날라오잖아. 공이 흔들려서 나와. 막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 리커버리도 이게 빨리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면 끝이야. 개인이 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끝이야. 이게 공이 변수가 되게 많아. 남미 예선 같은 경우가 뭐 에콰도르 이런 팀들이 그래서 홈에서는 되게 강한데 이제 또 원정 가면은 한 게 이제 걔네는 홈이 자기들 고지대니까 막 당연하지. 예전에 뭐 디마리아 같은 경우는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산소호흡기 쓰고 막 경기 중에 너무 힘들지.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멋있는 골은 많이 날까? 왜냐면 갑자기 택도한테 때리잖아? 이게 위키가 그냥 들어가. 이 저항 때문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 이변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난. 월드컵은 아니지만 유로로 보면 이제 뭐 조지아 같은 팀 그 파리 있는 흐바르차켈리아 걔가 이제 엄청 비중 커서 원래는 보통 윙 보는데 이제 대표팀 가면 5-3-2 해가지고 투톱 해가지고 그냥 완전 역습 유닛으로 가니까 그런 선수 있으면은 그래도 확실히 좀 아까 말씀하신 다크호스가 될 확률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한 나라에 잘하는 선수 한두 명은 있거든.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럼 카운터어택 때려맞고 변수가 생겨서 강팀이 떨어진 일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선보다는 32강 올라가서 변수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뭐 축구의 매력 아니겠어요? 우리 시점으로는 지금 우리가 나머지 한 나라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너 남아공하고 멕시코하고 어떻게 될 것 같냐? 일단은 뭐 멕시코는 홈이니까. 비기작성 나가야 돼? 거봐,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나온다니까?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너무 상대방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하나도 뭐 보여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경기장에서 좀 나는 많이 한다면 나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만약에 네가 감독이라면 그냥 예상하나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 다 물어볼 거야. 나도 대답할 거야. 어느 팀의 승점을 가져가려고 남아공이지, 남아공도 남아공. 좀 남아공. 저도 남하고. 남아공. 그건 누구나 다 남아공 아니겠어? 난 멕시코에 걸겠어. 말 바꾸지 마라. 의외로 너 잘 봐봐라. 홈팀인 나라가 잡힌 적이 되게 많아. 16은 못 들었어. 남아공 월드컵 때도.
카타르도 못 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홈팀을 타켓으로 하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2002년에도 개막전에 세네갈이 프랑스 잡았잖아. 근데 뭐 멕시코가 우리보다 전력이 무슨 뭐 굉장히 낮다고는 뭐 말은 못하겠지. 높다고는 난 생각 안 하거든.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거든. 빅네임으로 보면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더 많죠, 솔직히. 아 그러니까 멕시코 잡으면 딴 팀 다 줄줄이 잡을 3승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같은 팀은 확실히 좀 첫 경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예, 애초에 강팀은 그냥 뭐 우승 바라보고 가니까 조금 뭐 시동 늦게 거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같은 팀은 처음에 1승을 하면 그게 그 흔히 얘기하는 기세라는 게 또 그러니까 무시 못하잖아요. 첫 경기 때 만약에 승리를 하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첫 경기가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해요. 멕시코를 타켓으로. 남아공은 솔직히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남아공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남아공이 어느 정도 전력인지는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쉽게 뭐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경기 양상은 근데 확실히 좀 다를 것 같긴 한 게 멕시코는 조금 약간 뭐 5대5에 가까운 경기 돼서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저희도 역습도 하고 지공도 하고 멕시코도 좀 지공도 하고 역습도 하고 약간 이런 경기 흐름일 것 같은데 남아공은 확실히 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력이 그래도 저희가 좀 더 나은 편이잖아요. 나은 편이다 보니까 좀 더 남아공이 내려앉아 있고 그거를 저희가 지공으로 뭔가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쉬운 상대는 없어. 어쨌든 간에 뭐 다 검증된 나라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전력이 많이 노출돼 있지. 정보전이라는 게 단어가 되게 뜻이 좀 희미해졌잖아. 이제는 다 그냥 까놓고 서로 다 볼 거 보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조금 거기서는 되려 저희가 약간 불리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아공이랑 한다고 치면은 상대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컨디션이라든지 뭐 부상 같은 요소도 결국엔 뭐 마지막에 언제 부상 나 있고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좀 노출이 되는 반면에 뭐 전력 부분에서는 좀 약체면은 되려 그런 부분은 정보가 덜 노출이 되니까. 우리 옛날에 또 2000년 얘기하기 좀 쪽팔리지만 홀란드랑 하려고 했는데 올리사데베가 쪽팔려요? 겁나 잘하는데 아니 자꾸 그 2000년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2006년에도 아데바요로 진짜 그건 알잖아. 근데 올리사데베는 미친 신이래. 폴란드라고 하기 전에 맞잖아. 그래서 그 사람만 잡으면 된대. 야 들어갔는데 선수도 아니야. 얘가? 올리사데베만 잡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했었어. 그만큼 우리 한국 축구도 그렇고 선수들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었죠.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니 그래서 형 지금 얘기 잘했는데 너무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분석관이 막 대여섯 명 따라가고 막 피지컬 막 몇 명씩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정보 싸움이잖아. 전문화된 인력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렇지 게 디테일하게. 뭐 아까도 뉴캐슬 얘기 잠깐 했지만 걔네가 이제 막 구단 그 세미나인데 막 분석팀이라고 있는 게 거의 한 뭐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 안 나서 20명가 있고 세트피스 코치 있고 세트피스 분석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게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키퍼 코치가 있고 그 골키퍼 코치 출신은 골키퍼 분석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영상 분석은 있어서 훈련 분석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음 상대팀 분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 팀 마지막 경기 분석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근데 이거는 영상 분석이고 데이터 분석은 또 한 10명 따로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니까 자본이 다 집약돼서 진짜 최상위권이긴 한데 근데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느끼는 게 분석도 그냥 보통은 그냥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이랑 영상 분석도 좀 따로 나눠놓고 근데 이제 뭐 약간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항상 충돌이 있대요. 영상 분석은 말 그대로 경기를 온전하게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 어쨌든가 영상 없이 이제 데이터로 뭔가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물론 구단 자체적으로 그 기준이 있어서 뭐 KPI가 있어가지고 하긴 하지만 근데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서로 다른 선택을 이제 감독한테 이제 제시를 할 때가 있대요. 누가 이기냐고 하니까 이제 C 붙더니 그 뉴캐슬 감독은 에디아우 감독은 데이터를 무조건 더 중요시해서 그렇지. 예, 무조건 데이터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에 따라 다른 거지. 예. 나도 잠깐 러시아 때 잠깐 갔다 왔지만은 상대 분석을 하는데 코치들도 이제 어쨌든 간에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코치들도 새벽 4시, 5시까지 영상을 보고 편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오전 운동을 나가. 그럼 잠을 몇 시간 자? 항상 이 맑은 정신으로 운동장에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그게 문제야. 맑은 정신으로 나가면 되지. 자, 우리가 이제 뭐 대충 얘기한 겁니다. 저희가 그냥 더 얘기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냥 저희가 그냥 이 전술에 대해서 뭐 과거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또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서 뭐 그냥 예상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냥 대충 겉핥기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찬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우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